너티 퍼티 동굴은 미국 유타주의 유타 카운티 스탠스베리 공원의 유타호 인근에 위치한 온수 동굴이다. 1960년대 처음 발견된 이래 아마추어 탐사용 동굴로 지역 주민과 동굴 애호가들에게 유명해졌으나 2009년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존 에드워드 존스는 아내 에밀리, 어린 딸 리지 등과 함께 2009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식도 취하고 아내의 임신 소식도 알릴 겸 해서 고향에 방문 중이었다.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며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동굴 탐험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던 존은 추수감사절 이전에 3살 터울의 동생 조시 및 다른 9명의 지인들과 함께 고향 근처의 너티 퍼티 동굴을 탐험해 보기로 했고 11월 24일 오후 8시경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존은 너티 퍼티 동굴 탐험은 처음이었으나 존의 친구에게 동굴 탐험 자격증이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 동굴에 들어간 지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탐험 중이던 존은 매우 작고 좁은 구멍을 발견했는데 그 구멍은 버스 커넬에서 밥스 푸시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닌 동굴 탐험 초보자들은 잘 안 가고 전문 동굴 탐험가만 가는 에드스 푸시로 향하고 만다. 너티 퍼티 동굴은 2009년까지 폐쇄되었던 적이 있는데 16살 소년이 당한 사고 때문이었다고. 다행히 그 소년은 존보다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갇혔으며 180cm대 중반의 키에 약 90kg의 건장한 체격이던 존과 달리 키 170cm에 체중 63kg가량으로 비교적 체구가 작은 편이었던 관계로 14시간가량이 소요된 고난도의 구출 작전 끝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이때 동굴을 폐쇄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당시 동굴은 몇 년간의 봉쇄 조치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동굴이 다시 개장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더 심각한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다. 구멍은 입구가 위에 있고 내부는 좁은 수직 구덩이의 형태였다. 안타깝게도 버스 커넬 자체가 매우 좁은 지형으로 유명했기에 존은 자신이 길을 잘못 들고 있는 줄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입구의 넓이가 18인치, 높이가 10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구멍을 상체부터 밀어넣고 들어가던 존은 통로의 끝에 있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멍에 발만 8인치가량 남겨둔 상태로 물구나무 자세처럼 몸이 거꾸로 끼어버리고 말았다.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수직 구멍에 거꾸로 끼인 그는 당연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간이 워낙 좁은 탓에 끼어있는 상태만으로도 몸을 압박해왔고 너무 좁은 지하 공간이라 애초에 산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수 동굴인 만큼 물까지 계속 흘러 수증기가 생기는 최악의 환경이라 호흡까지 곤란해졌다. 하필 이 구멍이 오르막으로 시작한다는 점 또한 비극이었다. 오르막이니 존 존스가 당연히 머리부터 들어가는데 위아래로 이리저리 꺾이다 갑자기 수직굴이 나오면서 훅 빠지니 물구나무서는 자세로 끼게 되는 것. 만약 문제의 구멍이 내리막부터 시작했다면 그는 발부터 들어갔을 테니 처음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호흡곤란 문제는 덜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사실 이 사고를 다룬 여러 자료에 묘사되듯이 통로가 완전한 90도는 아니고 70도 정도의 경사가 있어서 그가 하루를 약간 넘겨서까지 살 수 있었다. 완전한 90도로 물구나무를 섰다면 보통 사람이 10시간 정도만 버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그는 약 3배 정도 더 살 수 있었다. 존의 동생인 조시가 존을 발견하고 꺼내려고 노력해봤지만 통로가 너무 비좁은 탓에 제대로 당길 수조차 없었다. 오히려 존은 미끄러져 더 깊고 약 8.5인치 정도로 좁은 곳에 끼어버리게 됐다. 혼자서는 구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시는 서둘러 지인들과 함께 동굴을 빠져나가 911에 신고했다. 이때부터 존을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동굴 구조 전문가들부터 존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정신과 의사까지 137명에 달하는 사람이 동원되었다. 우선 너무 협소한 곳이다 보니 체구가 작은 여성인 수지 모툴라가 자신도 같이 끼이지 않도록 본인 발목에 밧줄을 묶고 11월 25일 오전 12시 30분에 먼저 도착한다. 다음 24시간 동안 구조되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우선 구멍을 파고 들어가 주변부를 넓히고 꺼내는 방법은 존이 끼어있는 부분의 암석질이 너무 단단하여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어 철회했다.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좁은 동굴 전체의 안반이 붕괴되거나 변형되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너무 커서 철회했다. 결국 시도된 방법은 도르래를 설치해 다리부터 끌어내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역시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는 해당 지형의 각도가 워낙 협소하고 궤상에 단순히 당기기만 해서는 존을 꺼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존은 통로에 들어가자마자 낀 것이 아니라 입구부터 시작해 거의 1시간은 기어가야 나오는 이리저리 꼬인 개미굴의 끝자락에 위치한 수직 구멍에 끼어버린 것이었다. 거기다 워낙 지그재그 모양으로 꺾여있는 통로 때문에 구조대원이 장비를 들여오는 것조차 버거웠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그냥 당겨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리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나 싶겠지만 이미 존의 심장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존의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리거나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할 경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상태였다.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선뜻 내리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래도 일단 몸의 부담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르래와 로프를 설치했고 존의 몸을 약간이나마 위로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비록 꺼내지는 못했지만 이 덕분에 물을 지급하고 그가 있는
있는 곳에 무전기를 설치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정맥 주사를 놓아 기력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갑자기 도르래를 고정하는 볼트가 빠져버려 존이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깊이 빠진 것이다. 단단하게 이를 대 없어 파낼 수도 없었던 입구 부위와는 달리 그의 다리를 수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르래를 장착한 부분은 하필이면 오랜 세월 물에 침식되어 강한 힘을 견디지 못하는 암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천장의 높이가 너무 낮았던 탓에 존을 끌어올릴 때마다 발이 천장에 닿아 쉽사리 빼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도르래가 빠진 후에도 구조대는 몇 번이나 비슷한 조치를 시도해보았으나 결국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뿐이었다. 이 도르래가 구조대원 라이언 슈르츠의 얼굴을 쳐 피를 흘릴 정도의 부상을 입혀서 그는 나중에 지상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인 도르래마저 실패하면서 결국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해 망연자실하던 구조대는 존이 느낄 공포와 절망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무전기를 통해 그의 아내와 대화를 시키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점점 희미해져가던 존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무리한 자세로 오랫동안 끼어있던 것이 원인이 되어 그는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의사가 동굴 안에 들어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부위인 그의 발을 통해 맥박이 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망을 진단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고 약 27시간 만인 11월 26일 오후 11시 52분이다. 존 존스의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비극이었지만 그의 시신을 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위에서 나왔듯 그는 매우 좁은 개미굴의 끝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시신을 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다. 구조대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게 될 경우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존의 시체를 회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강제로 꺼낸다면 뼈라도 회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협소하고 긴 통로에서 그런 작업을 하다간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존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되어 부시맨의 홀처럼 이미 죽은 사람 구하려다가 새로 죽어나가는 사람을 또 만드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렇게 너티퍼티 동굴은 존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2024년 구조 작업에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해 그의 임종을 지켜봤던 동굴 탐험가 브랜든 코알리스가 존이 빠졌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함께 구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수기를 올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역시 구조 작업에 참가한 사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보니 모르거나 불확실해 보이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몇 가지 요약하자면 브랜드는 2004년에 갇혔다 구조된 브록 클라크가 에드스 푸시가 아니라 스카우트 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잘못된 정보인지는 불명. 동굴의 최초 발견자인 데일 그린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에드스 푸시가 존 에드워드 존스의 사고 이후 명명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도에서도 이런 이름이 표시된 지도가 다소 발견된다. 에드스 푸시는 존 존스가 들어가기 이전에 동굴 전문가가 탐사도 했고 존재 자체는 확실히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이 동굴 자체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동굴 전문 탐사가와 같이 가거나 더 훈련된 상태로 와야 했지만 이곳을 탐사하기에 존 존스는 너무 미숙했다. 도르래를 이용한 구조가 실패한 이유가 볼트와 너트의 규격이 미미하게 맞지 않아서일 확률도 있다. 데일 그린이 본인도 존 존스가 빠진 것과 비슷한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고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곳이 에드스 푸시인지는 불명이다. 다만 데일 그린은 존 존스에 비해 체격이 작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빠졌다가 나왔을 확률도 있다. 데일 그린이 이미 작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 만약 브랜든 자신이 같은 곳에 빠졌다면 바로 위 데일 그린의 이야기처럼 체격이 작고 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꽤나 힘들었을 것이다. 에드스 푸시의 입구를 폭파시켰다는 설도 있지만 브랜드는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 동굴 입구를 콘크리트로 채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결국 유족 및 다른 관계자들은 시신 수습을 포기하고 동굴 자체를 폐쇄하는 쪽으로 합의했고 동굴 입구는 2009년 12월 2일에 콘크리트로 영구 밀봉되었다. 동굴이 있는 곳은 사유지였는데 이 사고에 충격을 받은 땅 주인은 처음에 동굴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하려 했으나 주변인의 만류로 콘크리트로 밀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곳은 앞으로도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폐쇄된 입구에는 존 존스의 이야기를 담은 동판 비석이 설치되었다.